먼저 계산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과산화물가를 계산해 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문제는 풀 수 있는 것이었는데요. 과산화물가 문제 보시면 단위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단위까지 적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산화물가 단위는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였죠. 이렇게 식에 다 주어지면 되는 문제고요. 그렇게 해보시면요. 181.5 MEQ/kg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MEQ라고 하는 단위는요. 밀리 이큐밸런트라고 해서요. 밀리그램 당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킬로그램이죠. 여기 보시면 단위가 g으로 되어 있는데 g을 킬로그램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안 나오죠.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냐라고 보면요. 0.01 노르말 Na2StO3 그러니까 티어 황산 나트륨 액 우리가 지금 쓴 것도 0.01 노르말 티어 황산 나트륨 액을 썼죠. 그래서 0.01 노르말 티어 황산 나트륨 액 1ml이 과산화물 0.01 MEQ와 상당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계산으로 얻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뉴턴 유체에서 전단 속도와 점도 관계를 쓰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유체에 대해서 공부를 할 적에 뉴턴 유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비뉴턴 유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뉴턴 유체에 대해서 물었고요. 뉴턴 유체 같은 경우는 전단 속도에 관계없이 점도는 일정하게 나타나게 되죠. 그림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옆에 보시면 비뉴턴 유체의 성질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번 봐보시라고 제가 들고 왔는 것입니다. 전단 속도와 전단 응력을 보시면 뉴턴 유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선으로 되는데 비해서 비뉴턴 유체의 경우에는 곡선 또는 시작점이 다른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뉴턴 유체 성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그림을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단 속도에 관계없이 점도는 일정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비중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퍼센트 농도가 주어졌는데 그 퍼센트는 weight per weight, 무게로 나타낸 것이고요. 염산용액의 노르말 농도를 계산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분자량까지 다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 풀 적에 먼저 개념 정리를 한번 하고 가셔야 됩니다. 비중이란 무엇인가 부터 보면요. 비중은 어떤 물질의 밀도와 표준 물질의 밀도와의 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지금은 액체니까요. 액체의 경우에는 4도씨 일기한 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르말 농도라고 하는 것은요.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그람 당량수입니다. 그리고 몰 농도라고 하는 것은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문제에 나와 있는 HCl 있죠. HCl 같은 경우는 노르말 농도나 몰 농도의 경우에는 똑같은 양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입자량이 98인 황산을 예를 든다고 하면요. 1몰 농도는 구하기는 쉽죠.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니까 만약에 1리터 속에 용질을 98g을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노르말 농도 같은 경우는 그람 당량수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H2SO4 같은 경우는 당량이 2라고 보게 되죠. 그래서 노르말 농도를 하게 되면 98 나누기 2를 한 49g을 1리터 속에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문제는 다행히 HCl이고요. HCl 같은 경우는 노르말 농도와 몰 농도와 들어가는 것이 그람 당량수와 몰수의 값이 같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계산해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2% 염산용액의 경우에는 1000g 속에 염산이 220g이 녹아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 염산이 220g이 녹아있는데 그럼 이게 과연 몇 ml이 될까라고 우리는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과연 또 몇 몰이 될까도 계산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염산 분자량 볼까요? 36.46입니다. 그러면 1몰일 때 36.46g인데 지금 우리가 들어있는 것은 220g이라는 거죠. 220g일 때 과연 몇 몰일까? 라고 계산을 해보시면요. 여러분들이 6.03몰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중이 주어졌으니까요. g을 부피로 바꿔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몰 농도든 노르말 농도든 전부 다 보시면 부피 개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밀도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1ml일 때 그게 1.11g과 같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0g일 때는 과연 몇 ml이 되니? 라고 계산을 하면요. 이것은 0.9L를 얻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비중 1.1%인 22% 염산용액의 몰농도를 계산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6.7이라고 하는 몰농도를 얻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염산의 경우에는 이렇게 만든 몰농도나 그리고 노르말농도나 그 숫자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6.7 노르말이라고 하는 것을 얻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은 소비기한에 대한 설명인데 설명이 맞는 것은 O, 틀린 것은 X로 표시를 하세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가에 보시면요. 소비기한은 품질 한계 안전 기준의 50%로 설정한 것이고 유통기한은 품질 한계 안전 기준의 80에서 90%로 설명한 것이다. 틀렸죠?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1 이상의 안전계수를 적용해서 소비기한을 설정한다. 아니고요. 보통은 1 미만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김에 가도 한번 고쳐보죠. 소비기한은 품질 한계 안전 기준에 80에서 90%로 설정한 것이고요. 유통기한은 품질 안전 한계 기간에 60에서 70% 정도로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죠. 만약에 우리가 이때까지 유통기한이라고 한 개념이 품질 한계 안전 기준의 60에서 70%로 봤다면 우리는 소비기한이라고 하는 기간은 그보다 좀 더 길게 80에서 90%로 해서 늘려서 소비기한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정의를 한번 보죠.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에 특정한 품질 변화가 없이 섭취가 가능한 최대 기간을 이야기를 하고요. 소비기한 설정 시험 등을 통해서 산출된 기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비기한 같은 경우는 이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의 80에서 90% 정도로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비기한은 뭔데요?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에 섭취에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권장 소비기한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영업자들이 소비기한 설정을 했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기한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은요. 해썹 선행 요건에 관한 내용이고 빈칸에 알만한 단어를 쓰세요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는 내용이고 이런 온도에 관련된 것은 한번 문제 나왔을 때 한 번씩 봐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썹이라고 하는 것 정의해 보시면요. 선행요건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선행요건 관리는 별표일에 선행요건을 한번 준수를 해야 해요 라고 나오고 있죠. 그러면 별표일의 선행요건은 무엇이 있는데요? 라고 해서 가서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소 쪽으로 많이 공부를 하게 되겠죠. 이런 식품 제조 가공업소, 건강기능 식품 제조업소,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소, 축산물 창업장 업소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선행요건을 관리를 하세요 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서는 집단급식소는 이런 것을 쓰세요. 세 번째 기타 식품 판매업소는 이런 것을 쓰세요. 이렇게 쭉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장 관리에서 보면요. 1부터 쭉 해서요. 아예 회수 프로그램 관리 부분이 있죠. 여기까지 하면 총 52개의 선행요건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라 항에 있는 냉장, 냉동시설 설비관리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중에 라 33번 항에 나와 있습니다. 냉장시설은 내부 온도를 10도씨 이하로 만들고요. 그리고 냉동시설은 마이너스 18도씨 이하로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온도 변화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온도 감은 장치의 센서는 온도가 가장 높게 측정되는 곳에 위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냉장시설 내부 온도는 10도씨 이하가 맞는데 편의식품이나 훈제연어나 가금육 같은 경우는 5도씨 이하로 보관을 하도록 별도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기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문제 가서 보시면 냉장시설 내부 온도는 10도씨 이하고요. 가금육은 5도씨 이하에서 보관하고요. 냉동시설은 18도씨 이하로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다음 문제 볼까요? D값에 관해서 묻고 있고요. 전분 당화했을 때 D값이 높아졌는데
이때 점도와 감미도 변화를 한번 서술을 해보세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럼 D값이 뭐냐를 먼저 보셔야 되겠죠. D값이라고 하는 것은요, 포도당 당량 당화율이라고도 하는 건데요. 전분 가수분해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분모에는 고용분이 들어가고요. 분자에는 직접 환원당이 들어가는데 보통은 포도당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퍼센트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식을 보시면요. 가수분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수분해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포도당이 높아지기 때문에 D값도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D값이 높아졌을 때 점도와 감미도 변화를 서술하세요 라고 묻고 있고요. 그러면 D값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수분해가 많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감미도는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점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팩틴겔 제조를 할 적에 pH를 낮춰서 제조를 하기도 하고 pH를 높여서 제조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pH를 높여서 팩틴겔을 제조를 하려고 할 적에 솔트 브릿지 형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기 중에 한번 골라보세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젤리화에 필요한 게 3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당산, 팩틴이 있었죠. 팩틴 같은 경우는 폴리갈락토로닉 애시드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팩틴인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갈락토로닉 애시드의 구조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이 팩틴의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팩틴 구조는 대강 이런 식으로 해서 옆으로 점점 커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폴리갈락토로닉 애시드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젤리화에 필요한 게 산이잖아요. pH로 따지면 한 2.9에서 3.5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산이 많으면 생성된 팩틴겔, 젤리의 수분이 분리가 되어서 조직이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 나온 것처럼 pH를 낮춰서 제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pH를 높여도 제조할 수가 있죠. pH를 높여서 팩틴겔을 제조하려고 하면 산 때문에 생기는 조직이 단단함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뭘 넣어주냐 하면 이가 양이온 같은 경우를 넣어주게 되면 가교 결합을 통해서 겔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나 밑에나 보시면 팩틴 구조가 되어가는 것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칼슘 이렇게 붙어서 가교 결합을 형성하는 솔트 브릿지 형성을 통해서 팩틴 겔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것이 이가 양이온이 존재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고로 팩틴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요. 고맥톡실 팩틴과 저맥톡실 팩틴이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를 했었죠. 고맥톡실 팩틴 같은 경우는 맥토실계 함량이 7% 이상인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저맥톡실 팩틴 같은 경우는 맥토실계 함량이 7% 이하인 것을 의미를 했는데 고맥톡실 팩틴 같은 경우는 당산 팩틴이 있으면 젤리화가 잘 됐었죠. 그런데 저맥토실 팩틴 같은 경우는 pH가 당이 좀 적어도 이가 양이온이 존재를 하면 가교 결합을 통해서 팩틴겔을 형성을 하고 그로 인해서 저당점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저맥톡실 팩틴이었습니다. 문제는 pH를 높여서 팩틴겔을 제조하려고 할 적에 필요한 것 여러분들은 보기 중에서 이가 양이온인 칼슘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